1992년 추석, 산소를 찾아간 부부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20년 후 아들이 발견한 카세트 테이프에는 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가 담겨 있었다. 혹시 이걸 듣고 있다면 그땐 이미 일이 벌어졌을지도 모르겠구나. 안녕하세요.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992년 9월 30일 추석 아침이었다. 충청북도 산골 마을에 안개가 깔려 있었다. 이상우는 마당에서 낡은 승용차의 트렁크를 열고 제사 음식을 실었다. 송편, 나물, 과일, 막걸리. 아내 박연희가 새벽부터 준비한 것들이었다. 그녀는 42의 나이에도 부지런했고 명절이면 언제나 산소를 찾았다. 이상우는 올해로 45이었다. 마을에서 작은 농기계 수리점을 운영하며 평범하게 살아온 사람이었다. 그는 트렁크 뚜껑을 닫으며 집안을 돌아보았다. 대학생인 아들 도연이 현관에 서 있었다. 아버지, 조심히 다녀오세요. 이상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표정에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어려 있었다. 피곤함인지 걱정인지 알 수 없는 기색이었다. 박연희는 아들에게 손을 흔들며 조수석에 올라탔다. 차는 천천히 마을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었다. 산소는 마을에서 3km 떨어진 야산 중턱에 있었다. 비포장 도로를 따라 20분쯤 올라가야 했다. 날씨는 흐렸고 바람이 불었다. 가을의 끝자락이 느껴지는 쌀쌀한 공기였다. 차는 덜컹거리며 좁은 산길을 올랐다. 오전 11시쯤 이웃집 할머니가 그들의 차를 봤다고 했다. 산 중턱임도 갈림길 근처였다. 차는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고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어 보였다. 그게 마지막 목격이었다. 오후 4시 도연은 전화를 기다렸다. 부모는 성묘를 마치면 항상 마을 공중전화로 연락을 했다. 사내는 전화가 터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다. 5시, 6시가 지났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다. 저녁 7시 도연은 마을 어른들과 함께 산으로 향했다.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다. 그들은 산 중턱 지점에서 차를 발견했다. 부모의 승용차였다. 차는 길가에 단정하게 세워져 있었다. 문은 잠겨 있었고 트렁크 안의 제사 음식은 그대로였다. 차 주변을 살폈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발자국, 핏자국, 찢어진 옷가지 하나 없었다. 마치 두 사람이 공기처럼 사라진 것 같았다. 도연은 손전등을 들고 산소 쪽으로 올라갔다. 조상의 묘는 그곳에서 200m쯤 더 올라간 곳에 있었다. 묘 앞에는 아무도 없었다. 제상도 차려지지 않았다. 두 사람은 차에서 내린 뒤 산소까지 가지 못한 것이었다. 그날 밤 수색은 계속됐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불안한 얼굴로 수군거렸다. 이 산에는 예전부터 이상한 소문이 있었다. 일제시대 때 금강이 있었고 해방 후 폐쇄됐다가 몇 년 전 재개발 이야기가 나왔었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고 그 과정에서 마을에 갈등이 있었다. 이상우는 그 반대 운동의 중심에 있던 사람이었다. 밤은 깊어갔고 수색되는 날이 밝기를 기다리며 산을 내려왔다. 도연은 부모의 차 옆에 홀로 남았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그는 차 안을 들여다보았다. 운전석 창문에 무언가 끼워져 있었다. 작은 쪽지였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제대로 보이지 않았고 그는 일단 그것을 주머니에 넣었다. 다음 날 아침 다시 오기로 하고 산을 내려갔다. 그렇게 부모는 사라졌다. 그날 밤 이후 이상훈과 박연희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었다. 경찰이 도착한 건 다음 날 새벽이었다. 충북지방경찰청에서 수색팀이 출동했고 산은 순식간에 수십 명의 사람들로 가득 찼다. 경찰, 소방관, 의용소방대, 마을 주민들 모두가 산을 뒤졌다. 수색은 사흘 동안 계속됐다. 경찰견이 투입됐고 헬리콥터가 상공을 돌았다. 산소 주변, 임도, 계곡, 숲속 구석구석을 뒤졌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실종자들의 흔적은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다. 경찰은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검토했다. 조난, 추락, 야생동물 습격, 범죄. 하지만 어느 것도 들어맞지 않았다. 조난이라면 어딘가에 흔적이 남았어야 했다. 추락이라면 계곡에서 시신이 발견됐어야 했다. 야생동물이라면 혈흔이나 찢어진 옷가지가 있었어야 했다. 범죄라면 차량이나 주변에 격투 흔적이 있었어야 했다. 넷째 날 수색 범위는 더 넓어졌다. 마을 아래 저수지까지 조사했다. 인근 마을, 버스터미널, 기차역까지 수사망을 확대했다. 부부가 어딘가로 떠났을 가능성도 검토했다. 하지만 목격자도 증거도 없었다. 담당 형사는 도연을 불러 조사했다. 부모의 평소 생활, 경제 상황, 인간관계, 빚이 있었는지, 부부 사이가 어땠는지, 가출할 이유가 있었는지. 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부모는 평범했고 화목했고 떠날 이유가 전혀 없었다. 마을 사람들도 같은 말을 했다. 이상우는 성실한 사람이었고 박연희는 따뜻한 사람이었다. 두 사람은 아들을 사랑했고 마을에서 신망이 있었다. 누구도 그들이 스스로 사라졌으리라 믿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났다. 경찰은 사건을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기 시작했다. 마을에서 있었던 광산 재개발 갈등, 이상훈이 반대 운동을 주도했다는 사실, 실종 사흘 전 그가 외지인과 언쟁을 벌였다는 목격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재개발은 이미 무산된 상태였고 외지인의 신원도 파악되지 않았다. 열흘째 수색은 중단됐다. 더 이상 찾을 곳이 없었다. 경찰은 사건을 미제로 분류했다. 실종으로 처리됐지만 수사는 사실상 종결됐다. 담당 형사는 도연에게 말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단서가 없습니다.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20살 청년이었고 하루아침에 부모를 잃었다. 아니, 잃은 것인지도 알 수 없었다. 부모는 그저 사라졌을 뿐이었다. 죽었는지 살아있는지 어디로 갔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다. 시간이 흘렀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이 사건을 잊어갔다. 도연은 학교로 돌아갔지만 제대로 생활할 수 없었다. 그는 휴학기를 내고 집으로 돌아왔다. 텅 빈 집에서 혼자 지냈다. 부모가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버리지 못했다. 1년이 지났다. 부모는 돌아오지 않았다. 도연은 실종 신고를 유지했지만 아무도 사건을 다시 조사하지 않았다. 그는 결국 서울로 올라갔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하고 살아갔다. 하지만 부모가 사라진 그날의 기억은 결코 지워지지 않았다. 20년이 흐르는 동안 사건은 마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희미해졌다. 간혹 누군가 그 이야기를 꺼냈지만 이미 오래된 일이었다. 진실은 산 어딘가에 묻혀 있었고 아무도 그것을 찾으려 하지 않았다. 그렇게 사건은 미제로, 미스터리로, 잊혀진 이야기로 남았다. 2012년 가을, 도연은 40살이 됐다. 서울에서 중견기업의 과장으로 일했고 결혼은 하지 않았다. 아니, 하지 못했다. 부모의 실종은 그의 삶에 보이지 않는 그림자를 드리웠고 그는 누군가와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해 9월 고향 마을에서 연락이 왔다. 마을 이장이었다. 부모 명의로 남아있던 집과 땅을 정리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실종 선고 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법적으로 상속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도연은 추석 연휴를 이용해 고향으로 내려갔다. 집은 20년 동안 방치돼 있었다. 도연은 대학 졸업 후 몇 번 다녀간 것 외에는 이 집을 찾지 않았다.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이다. 대문을 열자 녹슨 경첩이 삐걱거렸다.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고 집은 폐가처럼 보였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다. 거실, 부엌, 안방. 모든 것이 20년 전 그대로였다. 아버지가 앉던 낡은 소파, 어머니가 사용하던 밥솥,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시간이 멈춘 공간이었다. 도연은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는 이틀에 걸쳐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옷까지 씻기, 가구, 버릴 것과 남길 것을 분류했다. 대부분은 버려야 했다. 너무 오래됐고 곰팡이가 슬었고 쓸모가 없었다. 하지만 일부는 남기고 싶었다. 부모의 옷 몇 벌, 사진첩, 어머니의 재봉틀. 둘째 날 오후 도연은 안방 장롱을 정리하고 있었다. 오래된 이불과 옷가지 사이에서 작은 나무 상자가 나왔다. 먼지가 쌓여 있었다. 그는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부모의 유품들이 들어 있었다. 아버지의 시계, 어머니의 목걸이, 낡은 지갑, 그리고 카세트 테이프 하나. 테이프는 투명 케이스에 담겨 있었다. 케이스에는 작은 메모지가 붙어 있었다. 연필로 쓴 글씨였다. 1992년 9월 30일 들려줄 말이 있다. 아버지의 필체였다. 도연의 손이 떨렸다. 1992년 9월 30일 부모가 사라진 바로 그날이었다. 그는 테이프를 꺼내 들었다. 카세트 테이프는 그 시절 흔한 물건이었다. 하지만 2012년에는 이미 구식이 된 지 오래였다. 도연은 테이프를 재생할 기기가 필요했다. 다행히 집 구석에 오래된 라디오 카세트가 있었다. 먼지를 털어내고 전원을 켰다. 다행히 작동했다. 도연은 테이프를 넣었다. 손이 떨려 제대로 넣기도 어려웠다. 재생 버튼을 눌렀다. 처음엔 잡음만 들렸다. 지지직거리는 소리. 그러다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버지의 목소리였다. 20년 만에 듣는 아버지의 목소리. 도연은 주저앉았다.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지만 어딘가 긴장한 느낌이 들었다. 아버지는 천천히 말했다. 테이프는 10분 정도 재생됐다. 중간중간 침묵이 있었고 바람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갑자기 뚝 끊겼다. 테이프는 거기서 끝이었다. 도연은 멍하니 앉아 있었다. 아버지는 무언가를 알고 있었다. 위험을 예감했고 그래서 테이프를 남긴 것이었다. 하지만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을까? 왜 아들에게 직접 말하지 않았을까? 수많은 의문이 머릿속을 채웠다. 그날 밤 도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테이프를 몇 번이나 다시 들었다.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고 또 들었다. 20년 동안 묻혀있던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다. 도연은 알아야 했다. 부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왜 사라졌는지, 진실이 무엇인지. 그는 다시 그 산으로 가기로 결심했다. 도연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다. 밤새 테이프 내용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는 다시 한번 테이프를 재생했다. 이번에는 메모를 하며 들었다. 아버지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려 했다. 테이프는 조용한 곳에서 녹음된 것 같았다. 배경에 바람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다. 아버지는 말을 시작하기 전 한참을 망설인 듯 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다. 도연아, 아버지다. 이 테이프를 내가 듣고 있다면 아마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겠지.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다. 긴장하고 있었다. 주변을 의식하는 듯한 느낌이었다. 도연은 가슴이 조여들었다. 아버지는 무언가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었다. 내일 어머니와 산소에 갈 거다. 추석 차례를 지내러. 하지만 아버지는 불길한 예감이 든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바람 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아버지는 심호흡을 하는 것 같았다. 광산 일 때문이다. 내가 고등학생이었을 때 마을에서 큰 일이 있었지. 폐광을 다시 개발하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났고 마을은 찬성과 반대로 나뉘었다. 아버지는 반대했다. 그 광산은 위험하다. 제대로 폐쇄되지 않았고 갱도가 불안정하다. 개발하면 마을이 위험해진다. 도연은 기억했다. 그때 마을이 시끄러웠다. 회의가 열렸고 사람들이 다투었고 아버지는 늦게 귀가하곤 했다. 결국 개발은 무산됐고 마을은 다시 조용해졌다. 적어도 그렇게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은 것 같다. 사흘 전 그들 중 한 명이 날 찾아왔다. 협박했다. 입 다물라고. 그렇지 않으면 후회하게 될 거라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다. 두려움이 느껴졌다. 아버지는 경찰에 신고하려 했다. 하지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마을 이장도 그들 편이고 경찰도 그렇다. 이 동네는 작고 다들 연결돼 있다. 아버지는 혼자다. 침묵이 길게 이어졌다. 테이프에서 지지직거리는 잡음만 들렸다. 도연은 숨을 죽이고 들었다. 만약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산 아래로 가지 마라. 광산 쪽으로 가지 마라. 위험하다. 하지만 진실은 그곳에 있다. 아버지가 막으려던 것, 그들이 숨기려는 것이.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감정이 복받친 듯했다. 미안하다, 도연아. 아버지가 이런 걸 남겨야 하는 상황이 돼서. 하지만 혹시 모를 일이니까. 넌 착한 아이다. 항상 자랑스러웠다. 어머니도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리고 테이프는 갑자기 끊겼다. 중간에 멈춘 것처럼. 아버지가 더 할 말이 있었을까? 아니면 누가 방해한 걸까? 도연은 알 수 없었다. 그는 테이프를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다. 가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다. 20년 전 그날도 이런 날씨였을까? 아버지는 이 테이프를 녹음하고 상자에 넣고 장롱 깊숙이 숨겨뒀다. 그리고 다음 날 산으로 갔다. 어머니와 함께 마지막 길을. 도연은 결심했다. 아버지가 말한 그곳으로 가야 했다. 광산으로. 부모가 사라진 그 산으로. 2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진실은 여전히 그곳에 있을 것이다. 숨겨져 있을 것이다. 그는 가방을 챙기고 집을 나섰다. 도연은 오후에 그 산으로 향했다. 차를 몰고 마을을 빠져나갔다. 20년 전과 똑같은 길이었다. 비포장도로는 여전히 울퉁불퉁했고 차는 덜컹거렸다. 하지만 예전보다 풀이 더 무성했다. 사람들이 이 길을 자주 이용하지 않는다는 뜻이었다. 20분쯤 올라가자 도로가 끝나는 지점이 나타났다. 도연은 차를 세웠다. 바로 그곳이었다. 부모의 차가 발견된 곳. 그는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봤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나무들, 바위, 좁은 길. 모든 것이 20년 전 그대로였다. 그는 천천히 걸었다. 조상의 산소는 여기서 200m쯤이었다. 가파른 오르막을 따라 올라가야 했다. 길은 희미했지만 아직 흔적이 남아 있었다. 도연은 숨을 고르며 올랐다. 10분쯤 지나 산소가 나타났다. 증조부모의 묘였다. 비석은 이끼가 끼어 있었고 주변은 풀이 무성했다. 오랫동안 관리되지 않은 것이 분명했다. 도연은 묘 앞에 섰다. 부모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다. 차에서 내린 뒤 이 길 어딘가에서 사라진 것이었다. 그는 주변을 살폈다. 산소 뒤쪽으로 숲이 이어졌다. 그 너머 어딘가에 폐광이 있을 것이었다. 아버지가 말한 그곳. 도연은 숲속으로 들어갔다. 길은 없었지만 조심스럽게 나무 사이를 헤쳐나갔다. 50m쯤 갔을까? 그는 뭔가를 발견했다. 희미한 오솔길이었다. 사람들이 다닌 흔적이 있었다. 풀이 짓눌려 있었고 나뭇가지가 꺾여 있었다. 최근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너무 오래된 것도 아니었다. 누군가 이 길을 이용했다. 도연은 오솔길을 따라갔다. 길은 산 아래쪽 광산 방향으로 이어졌다. 경사가 급했고 돌이 많았다. 조심스럽게 내려갔다. 15분쯤 지나자 숲이 열리고 평평한 공터가 나타났다. 공터 한쪽에는 낡은 철제 구조물이 있었다. 녹슨 철문과 콘크리트 기둥. 광산 입구였다. 문은 철조망으로 막혀 있었고 출입금지라는 낡은 팻말이 걸려 있었다. 하지만 철조망 일부가 찢어져 있었다. 누군가 안으로 들어간 흔적이었다. 도연은 철문 앞에 섰다. 문 너머로 어둠이 보였다. 갱도였다. 깊고 어두운 통로. 그는 손전등을 꺼냈다. 가방에 미리 준비해 온 것이었다. 빛을 비추자 갱도 안쪽이 보였다. 무너진 천장, 흩어진 돌, 물이 고인 바닥. 그는 철조망 틈으로 안으로 들어갔다. 갱도는 차갑고 습했다. 공기가 무거웠다.
손전등 불빛만이 어둠을 밝혔다. 도연은 천천히 걸었다. 발소리가 울렸다. 갱도는 생각보다 넓었다. 사람이 서서 다닐 수 있었다. 10m쯤 들어갔을 때 그는 멈춰섰다. 바닥에 뭔가 있었다. 낡은 헬멧이었다. 광부들이 쓰던 것. 도연은 헬멧을 집어들었다.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그리 오래된 것 같지는 않았다. 10년 혹은 15년 전쯤 1990년대 후반이나 2000년대 초반일 수도 있었다. 더 들어가려 했지만 앞쪽 통로가 무너져 있었다. 돌과 흙이 갱도를 막고 있었다. 더 이상 갈 수 없었다. 도연은 주변을 비췄다. 벽에 금이가 있었고 천장이 불안정해 보였다. 위험했다. 아버지 말이 맞았다. 이 광산은 제대로 폐쇄되지 않았다. 그는 갱도 밖으로 나왔다. 햇빛이 눈부셨다. 심호흡을 했다. 부모는 이곳에 왔을까? 무슨 일이 있었을까? 도연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이곳에 뭔가 숨겨진 게 있다는 것이었다. 아버지가 막으려 했던 것, 누군가 덮으려 했던 것. 도연은 공터를 둘러봤다. 주변에 더 조사할 곳이 있을까? 그때 멀리서 소리가 들렸다. 발소리였다. 누군가 이쪽으로 오고 있었다. 도연은 긴장했다. 이 산에 다른 사람이 있을 리 없었다. 그는 나무 뒤로 몸을 숨겼다. 발소리는 가까워졌다. 도연은 나무 뒤에서 숨을 죽였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이 산에 다른 사람이 있을 리 없었다. 적어도 이 시간에, 이 장소에는. 얼마 후 한 노인이 나타났다. 70대쯤 돼 보이는 남자였다. 등에 낡은 낚싯대를 메고 있었고 손에는 플라스틱 물통을 들고 있었다. 노인은 도연을 보고 놀란 듯 멈춰섰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도연이 먼저 나무 뒤에서 나왔다.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건넸다. 노인은 경계하는 눈빛으로 그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한참을 그렇게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마을 이장이었다. 20년 전 부모의 실종 당시 수색을 도왔고 최근 도연에게 연락을 한 바로 그 사람이었다. 노인은 도연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세월이 흘렀지만 이상훈의 면모가 아들에게 남아 있었다. 노인은 가방에서 담배 한 갑을 꺼내 한 개비를 입에 물었다. 도연에게도 권했다. 도연은 받아 피웠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담배 연기를 내뿜었다. 바람이 불어와 연기를 흩어놓았다. 침묵이 흘렀다. 어색하지만 필요한 침묵이었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테이프 이야기를 꺼냈다. 노인은 담배를 피며 먼 산을 바라봤다. 표정이 굳어졌다. 한참 침묵이 이어졌다. 노인의 이야기는 천천히 마지못해 시작됐다. 1990년에 광산 재개발 얘기가 나왔다는 것부터였다. 서울에서 사업가들이 내려왔다. 양복을 입고 비싼 차를 몰고 큰 소리를 치는 사람들이었다. 금맥이 아직 남아있다고 했다. 현대 기술로 개발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했다. 마을 사람들을 회관으로 불러 모았다. 화려한 발표 자료를 보여줬다. 일자리가 생기고 마을이 발전하고 모두가 잘 살 수 있다고 약속했다. 마을은 둘로 나뉘었다. 찬성과 반대로. 대부분은 찬성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가난했기 때문이었다. 이 시골 마을에는 일자리가 없었다. 젊은이들은 도시로 떠났고 남은 건 늙은이들 뿐이었다. 농사로는 먹고 살기 힘들었다. 광산이 다시 돌아간다면, 일자리가 생긴다면 그것은 희망이었다. 마을 사람들에게 절실한 희망이었다. 하지만 도연의 아버지 이상우는 달랐다. 이상우는 혼자서 반대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광산은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일제시대 때 개발된 낡은 광산이었다. 해방 후 제대로 폐쇄되지도 않았다. 갱도는 불안정했고 언제 무너질지 몰랐다. 제대로 된 안전조사도 없이 개발에 들어가면 재앙이 올 거라고 경고했다. 회의 때마다 목소리를 높였다. 사람들을 설득하려 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미워하기 시작했다. 마을 발전을 막는 사람으로 여겼다.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수군거렸다. 노인도 그때는 그 중 하나였다. 찬성파였다. 광산이 열리기를 원했다. 1992년 9월이었다. 추석 일주일 전쯤 사업자 중 한 명이 이상훈을 찾아왔다. 키가 크고 얼굴이 각진 남자였다. 마을 회관에서 만났다. 노인도 그 자리에 있었다. 처음에는 조용했다. 하지만 곧 목소리가 커졌다. 큰 소리가 회관 밖까지 들렸다. 격렬한 다툼이었다. 남자는 화를 냈고 이상훈은 물러서지 않았다. 끝까지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회의는 결렬됐다. 남자는 차를 타고 떠났고 이상훈은 회관에 남았다. 노인은 그때 이상훈의 얼굴을 기억했다. 창백했다. 두려움이 어려 있었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노인에게 조용히 말했다. 경찰에 신고하고 싶다고. 협박을 받았다고. 하지만 노인은 듣지 않았다. 과민 반응이라고 생각했다. 자신도 찬성파였고 사업이 성사되기를 바랐기 때문이었다. 이상훈의 말을 무시했다. 그것이 노인이 평생 후회하게 될 선택이었다. 그리고 추석날이 왔다. 이상훈과 박연희는 산소를 찾아갔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다. 마을은 발칵 뒤집혔다. 수색대가 꾸려졌다. 경찰이 왔다. 하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부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 후 광산 재개발 계획은 완전히 무산됐다. 사업자들은 연락이 끊겼다. 전화번호도 가짜였다. 주소도 존재하지 않았다. 유령 같은 사람들이었다. 마을은 조용해졌다. 너무나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입을 다물었다. 누구도 그 일을 말하지 않았다. 노인은 그때부터 알았다. 뭔가 심각하게 잘못됐다는 것을, 이상훈이 옳았다는 것을. 하지만 이미 늦었다. 너무 늦었다. 노인은 20년 동안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다. 밤마다 악몽을 꿨다. 이상훈의 얼굴이 나타났다. 도와달라고 손을 뻗었지만 노인은 외면했다. 그 장면이 반복됐다. 두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노인은 담배를 끄고 한숨을 쉬었다. 늙은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파여 있었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산을 내려갔다. 등이 굽어 있었다. 세월의 무게와 죄책감의 무게가 그를 짓눌렀다. 도연은 혼자 남았다. 광산 입구를 바라봤다. 녹슨 철문, 찢어진 철조망, 어두운 갱도. 아버지는 옳았다. 진실을 받고 경고했고 막으려 했다. 그리고 그 때문에 대가를 치렀다. 진실을 지키려 한 사람과 그것을 묻으려 한 사람들. 20년 전 이 산에서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그리고 그 진실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다. 도연은 마을로 돌아와 계속 조사를 이어갔다. 마을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찾았다. 20년 전을 기억하는 사람, 광산 일을 아는 사람, 부모의 실종에 대해 뭔가 알고 있을지 모르는 사람. 하지만 대부분은 입을 다물었다. 너무 오래된 일이라고 했다.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고개를 저으며 문을 닫았다. 어떤 이들은 노골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왜 옛날 일을 들춰내느냐고 조용히 사는데 방해하지 말라고 했다. 마을 사람들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20년 동안 유지해온 침묵을 깨고 싶어 하지 않았다. 하지만 도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사흘 동안 끈질기게 돌아다녔다. 낮에는 마을을, 밤에는 기록을 뒤졌다. 그리고 마침내 한 사람을 찾아냈다. 박석주라는 이름의 노인이었다. 80대로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축에 속했다. 그는 마을 외곽 거의 산자락에 가까운 곳에 혼자 살고 있었다. 낡은 단층 집이었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지붕은 기와가 깨져 있었다.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다. 도연이 대문을 두드렸다. 반응이 없었다. 다시 두드렸다. 한참 후에야 안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다. 느린 발소리가 다가왔다. 문이 살짝 열렸다. 노인의 얼굴이 보였다. 주름투성이었고 눈빛은 흐렸다. 백내장이 온 듯했다. 노인은 도연을 경계하는 눈으로 바라봤다. 도연은 자신을 소개했다.
이상훈의 아들이라고 20년 전 일에 대해 알고 싶다고 했다. 노인의 표정이 변했다. 두려움과 동정이 섞인 얼굴이었다. 한참을 망설이다 문을 열어줬다. 집안은 어둡고 습했다. 곰팡이 냄새가 났다. 가구는 오래됐고 먼지가 쌓여 있었다. 노인은 혼자 살았다. 가족도 친구도 없었다. 그저 이 낡은 집에서 홀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노인은 도연을 방으로 들였다. 앉으라고 했다. 하지만 노인 자신은 앉지 않았다. 창가에 서서 방만 바라봤다. 등이 굽어 있었고 손은 떨렸다. 파킨슨병 증상 같았다. 노인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목소리는 낮고 떨렸다. 젊은 시절 광부였다고 했다. 일제시대부터 그 광산에서 일했다. 해방 후에도 계속 일했고 폐광된 후에는 가끔 관리 일을 했다. 갱도를 점검하고 위험한 곳을 표시하고 출입을 통제하는 일이었다. 그래서 그 광산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갱도의 구조, 약한 지점, 위험한 구역 모두 기억하고 있었다. 도연의 아버지 이상훈도 알고 있었다. 광산 재개발 반대 운동을 할 때 노인을 찾아왔다. 갱도가 정말 위험하냐고 물었다. 노인은 솔직하게 대답했다. 매우 위험하다고. 일제시대에 무리하게 개발했고 폐광 때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 갱도는 불안정했고 천장은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았다. 이상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반대하는 거라고 말했다. 노인은 그를 응원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에게 말하지는 못했다. 겁이 났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 이야기가 나왔다. 부모가 사라진 바로 그날 밤. 1992년 9월 30일 밤. 노인은 그날을 또렷이 기억했다. 추석이었다. 밤 11시쯤이었다. 노인은 잠들려던 참이었다. 그때 소리가 들렸다. 둔탁하고 무거운 굉음이었다. 땅이 흔들렸다. 집이 흔들렸다. 처음에는 지진인 줄 알았다. 하지만 아니었다. 폭발 소리였다. 광산 쪽에서 들려온 소리였다. 노인은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다른 집들도 불이 켜졌다. 사람들이 나왔다. 모두 불안한 얼굴이었다. 노인은 광산 쪽을 바라봤다. 하지만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산은 그저 검은 실루엣으로만 보였다. 바람이 불었다. 기묘한 정막이 흘렀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무슨 일이냐고, 광산에서 무슨 일이 생긴 거냐고. 하지만 아무도 확인하러 가지 않았다. 밤이었고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노인은 광산으로 갔다. 혼자서 산길을 올라 광산 입구에 도착했다. 그리고 경악했다. 입구가 완전히 막혀 있었다. 돌과 흙이 쌓여 있었다. 갱도가 무너진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노인은 알았다. 이것은 자연 붕괴가 아니었다. 너무 깨끗했다. 너무 완벽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폭파시켜 입구를 막은 것 같았다. 노인은 돌더미 앞에 섰다. 손으로 돌을 만졌다. 아직 따뜻했다. 최근에 폭발이 있었다는 증거였다. 공기에서 화약 냄새가 희미하게 났다. 노인은 소름이 돋았다. 경찰이 조사했다. 광산 입구를 살폈다. 전문가를 불렀다. 결론은 자연 붕괴였다. 오래된 갱도가 스스로 무너진 것이라고 했다. 추석 명절이라 진동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했다. 노인은 말하고 싶었다. 아니라고, 이건 인위적이라고. 하지만 입을 다물었다.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누군가 이렇게까지 한다면 입을 여는 사람은 위험할 것이었다. 그 후로 출입이 완전히 금지됐다. 위험하다는 이유로 철조망이 쳐졌다. 경고 표지판이 세워졌다.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았다. 노인도 다시는 가지 않았다. 무서웠다.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누가 묻혔는지, 왜 그랬는지 모든 것이 두려웠다.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노인은 떨리는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진실이 무서웠다고.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게 되는 것이, 도연의 부모가 어디로 갔는지 확인하는 것이,
그 모든 것이 두려웠다고. 노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고개를 돌렸다. 대화는 끝났다. 도연은 일어섰다. 노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20년 동안 혼자 짊어진 비밀의 무게. 도연은 조용히 집을 나왔다. 문을 닫는 순간 안에서 희미한 흐느낌이 들렸다. 노인은 울고 있었다. 하늘은 흐렸다. 곧 비가 올 것 같았다. 도연은 모든 조각을 머릿속에서 맞춰봤다. 그날 밤의 굉음, 폭발, 막힌 입구, 사라진 부모. 모든 것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졌다. 부모는 그 안에 있을지도 몰랐다. 광산갱도 어딘가에. 하지만 증거는 없었다. 단지 두려움에 떠는 노인들의 증언뿐이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모든 것을 지워버렸다. 진실은 어둠 속에 돌과 흙 아래에 묻혀 있었다. 도연은 사흘을 더 마을에 머물렀다. 마지막 노력이었다. 경찰서를 찾아가 20년 전 기록을 열람했다. 수사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수색 결과 보고서. 누렇게 변색된 서류들을 한 장 한 장 읽어나갔다. 하지만 새로운 단서는 없었다. 모든 것이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었다. 사건은 미제로 종결됐고 담당 형사는 이미 몇 년 전에 은퇴한 상태였다. 연락처를 수소문했지만 찾을 수 없었다.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갔거나 이미 세상을 떠났을 수도 있었다. 광산 재개발 관련 자료도 찾아봤다. 시청 민원실을 찾아가 당시 개발 허가 신청 기록을 요청했다. 담당 공무원은 한참을 검색하다 고개를 저었다. 그런 기록이 없다고 했다. 1990년대 초반 자료는 전산화되기 전이라 일부 유실됐을 수도 있다고 했다. 구청도 마찬가지였다. 도서관에서 당시 신문 기사를 뒤졌다. 지역 신문 축세판을 한 장씩 넘겼다. 1990년, 1991년, 1992년. 광산 재개발에 관한 기사는 단 한 줄도 없었다. 마을 회의에 관한 언급도, 사업자에 관한 정보도 전혀 없었다. 도연은 깨달았다. 이것은 처음부터 기록되지 않았거나 의도적으로 지워진 것이었다. 누군가 조직적으로 흔적을 없앴다. 서류도, 기록도, 증거도 모든 것을 깨끗하게 지웠다. 그리고 20년 동안 완벽한 침묵을 유지했다. 마을 사람들도 공무원들도 경찰도 모두가 입을 다물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어떤 압력에 의해서인지 도연 혼자서는 이길 수 없는 상대였다. 너무 크고 너무 조직적이고 너무 오래 지속된 은폐였다. 마지막 날이 밝았다. 10월의 차가운 아침이었다. 도연은 가방을 챙겼다. 서울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가야 할 곳이 있었다. 그는 차를 몰고 산으로 향했다. 부모가 마지막으로 걸었던 그 길. 비포장 도로는 여전히 울퉁불퉁했다. 차는 덜컹거리며 올라갔다. 안개가 산을 덮고 있었다. 시야가 흐렸다. 임도 끝에 차를 세웠다. 부모의 차가 발견됐던 바로 그 자리. 도연은 차에서 내렸다.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산길을 올랐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낙엽이 쌓인 길이었다.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도연은 묘 앞에 섰다. 무릎을 꿇었다. 두 손을 모아 절을 했다. 그리고 가방에서 카세트 테이프를 꺼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담긴 유일한 증거. 20년의 침묵을 깬 유일한 목소리. 테이프를 손에 쥐고 한참을 생각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 경찰에 제출할까? 하지만 법적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한 남자의 두려움과 예감을 담은 개인적인 녹음일 뿐이었다. 범죄를 증명할 수 없었다. 그렇다면 언론에 공개할까? 기자를 찾아가 이야기를 할까? 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누가 관심을 가질까? 증거도 없고 증인도 두려워 떨고 기록도 없는 사건을 아무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었다. 도연은 묘 옆 땅을 팠다. 손으로 직접 흙이 손톱 밑으로 파고들었다. 차갑고 축축했다. 작은 구멍을 만들었다. 그리고 테이프를 조심스럽게 그 안에 넣었다. 흙을 다시 덮었다.
손으로 다독이며 평평하게 만들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이제 이곳에 남는다. 부모가 마지막으로 향했던 이곳에 영원히. 바람이 불어왔다. 나뭇잎이 흔들렸다. 산새가 울었다. 도연은 눈을 감았다. 20년 동안 품었던 수많은 의문들. 부모가 왜 사라졌는지, 어디로 갔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그랬는지, 이제 어렴풋이 알 것 같았다. 완전하지는 않았다. 증거도 없고 확신도 없었다. 하지만 큰 그림은 보였다. 부모는 진실을 지키려 했고 누군가는 그것을 막았다. 그리고 그 대가는 너무 컸다. 도연은 일어섰다. 옷에 흙을 털었다. 산을 내려갔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마을로 돌아와 집을 완전히 정리했다.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았다. 이제 이곳에 올 이유가 없었다. 이틀 후 그는 서울행 버스에 올랐다. 창밖으로 마을이 멀어졌다. 산이 멀어졌다. 그리고 그 안에 묻힌 진실도 함께 멀어졌다. 서울로 돌아온 도연은 일상으로 복귀했다. 회사, 업무, 회의, 야근. 평범한 날들이 이어졌다. 하지만 모든 것이 조금 달랐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부모는 돌아오지 않았다. 시신도 찾지 못했다. 진실도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사건은 여전히 미제였다. 하지만 도연은 이제 평화로웠다. 부모가 무엇을 위해 싸웠는지 알았다. 무엇을 지키려 했는지 이해했다. 그들이 얼마나 용감했는지 깨달았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진실은 때로 불완전한 채로 남는다. 어떤 의문은 영원히 답을 얻지 못한다. 하지만 그것이 삶이었다. 도연은 그것을 받아들였다. 어느 날 밤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테이프에 담긴 그 떨리는 목소리. 어둠 속에 묻힌 진실은 언젠가 누군가에 의해 밝혀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도연은 그것으로 충분했다. 부모를 기억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아들이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산 어딘가에, 광산 어딘가에 진실은 여전히 잠들어 있다. 그리고 어쩌면 영원히 그곳에 남을지도 모른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